강의 재개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판례긴 한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학교 법인이 있는데요. 갑 교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징계 사유가 있다고 봤어요. 여러 가지 징계 사유, A, B, C라고 해볼까요? 징계 사유가 있고 그래서 해임 처분합니다. 그런데 이 교원이 다퉜겠죠. 교원 소청위로 갑니다. 소청위원회에 소청을 심사했는데 여기서 소청 결정이 취소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취소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취소한다.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그 사유는 주문이 이렇게 나오고 그 사유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으로 넘어왔는데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는데 어떤 판단이 이루어졌냐면요. 자, 첫 번째 일부 징계 사유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 징계 사유가 있긴 하는데 그 일부 징계 사유를 인정하더라도 해임 처분은 징계 양을 정하는 징계 양정에 있어서 과중하다고 봐서 비례원칙 위반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결국 결론에서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행정법원에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어쨌든 비례원칙 위반에서 해임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은 소청위원회와 결론은 달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게 맞아. 그런데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해임 처분을 취소시켰기 때문에 학교 법인이 지금 다퉜겠죠. 학교 법원의 이런 청구에 대해서 만약에 기각 판결을 한다면 인용 판결이 아니니까 기속력이 안 미치죠. 인용 판결에 한해서만 기속력이 미치잖아. 그럼 기각 판결을 해버리면 그 이 판단 자체가 그냥 확정돼 버려요. 근데 이 판단에서는요.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문제가 좀 있거든요. 법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학교 법인이 일부 정당한 징계 사유에 따라서 적정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결론에 의해서 동일하다고 해서 기각 판결을 해버리면 아예 그냥 교원소청위원회에서의 징계 사유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 부분이 확정돼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어떤 판결을 하느냐? 인용 판결을 해버립니다. 인용 판결하면 기속력이 발생하죠. 기속력이 발생하면 주문 플러스 그 주문의 이유가 되는 판단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용 판결을 해주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더라도 인용 판결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용 판결하면 이 판단이 위법하다는 이 이유에 대해서 기속력이 미치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 부분에 관해서 재심사 의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재심사를 해보니까 맞네. 우리가 잘못했네.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네. 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게 이렇게 판단하고 징계 양정에 있어서 과중함으로 다시 해임 처분을 취소 결정을 해버리면 이때는 교원소청위원회의 판단은요. 법인과 당사자들에게 기속력을 또 미쳐요. 그러면은 징계 양정이 가중하다는 이 부분에 기속력이 미치기 때문에 학교 법인에서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따라서 징계 양정을 다시 해야 될 의무가 생기고 적정한 징계 처분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요. 법원이 원하는 대로 돼버리는 거죠. 좀 어려운 판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교원소청위원회에서 하는 이 필요적 전치
이 필요적 전체에 따라서 교원소청위원회의 판단에 법원은 구속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장하지 못한 거 여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알아두라는 거예요. 아까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좀 어려운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래서 180페이지에 나오는 이 사령 객관식은 중요하다고 했어요. 특히 인용제기에 대한 항고소송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노선 면허 처분 이전에 운수권 배분 같은 경우는 사전결정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숨어있는 어떤 쟁점들이 사례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 것들이니까 다 알아두십니다. 자, 지금은 180페이지 협의 소역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판례는요, 위법한 처분의 반복 가능성, 법률적 해명이 필요하면 이미 소멸한 처분을 다툴 소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하면 소익이 없는 거지만 법률적 해명이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네요. 18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82페이지 3번 판례 별표 쳐놓습니다. 이 판례는 상당히 중요한 판례고 어려운 판례예요. 사례 또는 객관식 다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알아두십니다. 자, 예상지문부터 한번 봐볼까요? 예상지문을 보고 이해가 안 될 때 역으로 올라갑니다. 거부처분이 재결해서 취소됐어요. 취소 재결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경우 재결에 대한 후속 처분이 아니라 그 거부처분 취소 재결 자체를 다투는 것이 법률상 이익이 있겠느냐, 저희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많이 못 봤거든요. 예, 보세요. 우리 아까 봤던 거는 누군가에 대한 수익적 처분에 대한 인용 재결을 다툰 사안인데, 여기는 지금 거부 처분에 관해서 지금 취소 재결이 나왔어요.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재결이 나왔는데, 이 취소 재결 자체를,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재결 자체를 항고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소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항상 이럴 때는 결론부터 알아두셔야 됩니다. 결론은 소익이 없다는 걸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논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경업자 관계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간단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갑 회사가요, 수익적 처분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 갑 회사가 만약에 공장이라고 볼까요? 아마 염색 공장, 인근 주민이 만약에 있을 수 있겠죠. 인인 소송으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경원 관계로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나왔어요. 거부 처분이 나왔는데 갑이요,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제기해서 취소 재결이 만약에 나왔다고 봅시다. 그럴 때 인근 주민이 그 취소 재결 자체를 다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취소 재결을 다투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취소 재결에 따라서 만약에 갑이 염색 공장 건설허가 처분이 나와버리면 피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취소 재결을 다툴 수 있겠느냐 하는데, 판례는 소익이 없다고 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거부처분 취소 재결이 나오더라도 취소 인용 재결이니까 기속력은 미치긴 합니다. 근데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 의무, 신청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있지만 이때의 재처분은 항상 인용 처분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걸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왜냐면 많이 배웠잖아. 거부처분에 대한 재처분 의무가 발생해도요, 인용 처분을 안 해줄 수 있는 거죠. 안 해줄 수 있는 경우의 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거부 사유로 재거부 처분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두 번째, 즉 객관적 범위를 일탈시켜버리면 되는 거고, 시적 범위를 일탈해서 처분 시효, 새로운 사정, 뭐 법령이 개정됐다거나 아니면 어떤 공익적 사정이 있다면 새로운 사정을 얼마든지 재거부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부처분이 취소 인용 재결이 나왔다고 해서 항상 신청에 따른 처분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속력 파트에서 맨날 배웠잖아. 다른 거부 사유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다른 거부 사유로 얼마든지 재거부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결국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재결이 나오면 불안감은 증폭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청에 따른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재결이 나온다고 해서 신청에 따른 후속 처분이 반드시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고 결국 얘가 나와야 이때 구체적인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얘를 다투야지 얘를 다투는 게 별로 이익이 없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결론을 알고 논거를 차근차근 한번 다시 한번 잡아봅니다. 중요하니까 이건 꼭 잡아야 돼요. 밑줄 그은 부분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183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듣고 읽어야 이게 확 와닿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 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처분 종전 거부 처분 또는 재결의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 처분할 수 있죠. 왜? 거부 처분 이후에 새로운 사유 그러면 줄 빼고 시적 한계를 넘는 거니까 시적 한계를 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속력 안 미치는 거잖아요. 또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거부 사유로 얼마든지 거부 처분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 다음 읽어봅니다.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어떤 처분을 해야 할지는 처분을 할 때, 즉 처분 시의 사실 상태, 법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자, 이론적인 내용 조금 적어볼까요? 기속력의 시적 한계 줄 긋고 처분 시죠. 판례에 따르면 기속력의 시적 범위는 언제가 기준이냐? 위법 판단의 기준시인 처분 시와 동일해지는 거죠. 따라서 처분 시의 사실 상태, 법률 상태로 판단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처분 시의 사실 상태, 법률 상태가 변경되면 다시 거부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써있지 않지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거부 사유로 다시 거부 처분도 가능할 수 있어요. 즉 뭐냐면 거부 처분이 취소 재결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신청에 따른 인용 처분이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구체적 위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줄 또한 밑줄 읽습니다. 행정청의 재결에 따라 이전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후속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즉 신청에 따른 인용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후속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재결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곧바로 후속 처분을 항고소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다투는 게 보다 실효적일 수 있다는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나아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더라도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기까지는 제3자의 권익이 변동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아직까지는 추상적인 법률상 위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후속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다음 후속 처분 시에 비로소 제3자의 권익에 변동이 발생하니까 후속 처분을 다투라 이런 말이죠. 밑에 세 번째 줄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거부 처분 재결이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 처분이 아니라 거부 처분의 재결이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 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없다. 이 말이 소익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법률상이 이게 협의의 소익이죠. 자, 알아두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내용적으로 볼 때.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예상지문에 별표 3개. 거부 처분이 재결 취소된 경우, 취소 재결이 나온 경우, 취소 재결 자체를 다투지 말고 후속 처분을 다투어야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재결을 다투는 건 소익이 없다. 이번에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으세요. 완전히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까 그 경험관계 관련해서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을 다툴 수 있는가 소익 나왔었죠. 그때 이런 질문을 하나 껴도 되겠네요. 만약에 취소 심판을 제기해서 취소 재결이 나왔을 때 얘를 다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고요. 184페이지 보세요. 이게 2015년 판례. 이거 우리 183페이지의 4번 진주오리온 폐쇄 관련된 내용이 나오네요. 우리
홍준표 전 도지사, 우리 홍준표 전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 두 가지 알아두세요. 우리 레드공이 큰 건 하나 있죠. 자,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시켰는데 여기 보세요. 이 불법이었어요. 이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왜냐하면 진주의료원 폐쇄 조례가 시행 공포되기 전부터 작업을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례가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조례가 무리 없이 시행 공표가 됐기 때문에 이걸 무효로 하는 것 자체가 이익이 없다고 봤어요. 그거 한번 다 읽어준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3페이지. 이거 워낙 시사성이 있었죠. 진주의료원 뭐 이것 때문에 전원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뭐 죽으신 분도 있고 막 그래요. 자, 거기 같이 판결유지 한번 읽어볼게요. 도가 설치 운영하는 을지방의료원, 진주의료원이죠. 폐업 해산은 도의 조례로 결정한 사항인 점을 종합해 보면 갑도지사의 폐업 결정은 행정처에 행하는 구체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의 행사로서 입원 환자들과 소속 직원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일단 처분이라는 걸 기억하십니다. 처분 체크하고. 다음, 폐업 결정 후 의료원을 해산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 시행되었고 조례가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어서 지방의료원을 폐업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생활복이 불가능해서 소이익이 없다고 봤어요. 따라서 법원이 폐업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단지 폐업 결정 위법성을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다. 이 폐업 결정을 위법한 걸로 봤어요. 판례가. 왜 위법하냐면 방금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도에서 운용하는 의료원을 폐업하려면 조례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가 시행 공포되기 전에 도지사가 결정을 해가지고 밀어붙여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법하지만 이미 적법한 조례가 시행 공포가 됐기 때문에 다툴 이익이 없다고 봤어요. 여기 보세요. 그 좋다 이거예요. 그거는. 보세요. 첫 번째 논리. 이런 진주의료원 폐쇄는 조례로 정할 사항이라는 거예요. 조례 제정 사항이에요. 그런데 도지사가 폐업 결정, 이거 처분서 인정되는 거죠. 이건 위법한 걸로 봅니다. 왜냐면 폐업 결정하고 어떻게 하냐면 무사를 한 명 파견하죠. 거기로 과장인가로 이렇게 한 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해서 진주의료원에 있는 그 의료인들 재계약 같은 거 다 안 하고 종용합니다. 다른 데로 가라. 일찍 간다고 하면 자리를 주선해 줄게. 안 그러면 잘린다. 그래서 몇 명이 버텨요. 이제 따라서 간 사람도 있고요. 몇 명 버티는 사람들은 나중에 재계약을 다 거부해 버려요. 그리고 진조례에 있는 환자들도 회유를 합니다. 다른 데로 전원해라. 그러면 자리를 주선해 줄게. 안 하면 나중에 당신만 손해야.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작업을 다 해버려요.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봤어요. 조례로 해야 되는데 조례로 안 하고 지금 막 독단적으로 해버리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방금 나온 것처럼 이건 무효 아니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처분성도 인정되고 위법성도 인정되지만 소익이 없다고 봤어요. 소익이. 소익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도지사가 이렇게 결정하고 밀어붙인 이후로 조례가 통과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미 조례가 통과됐고 조례가 무효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미 사후에 법적인 어떤 근거가 다 마련됐기 때문에 다퉈봤자 위법성을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거. 국가배상에서 위법성 인정을 위해서 소익을 인정할 것이냐? 그거 안 된다는 판례가 있죠. 어차피 국가배상에서는 성결 문제로 위법성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위한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것까지 알아두세요. 이게 우리 앞에서 한번 나왔나? 국가배상 파트에서 한번 이게 있었을 텐데
좀 지난 판례여가지고 빠졌네요. 빠졌네. 이것까지 알아두십니다. 이분들이요 국가배상을 청구합니다. 국가배상을 청구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쉬움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이제 인정이 되기는 해요. 왜냐면 좀 아쉽지만 무효기를 해봤자 어차피 적법한 조례가 시행 공포가 돼가지고 법적근거가 다 마련됐기 때문에 뭐 되돌리기는 힘들거든요. 사실은 이미 막 다 이제 푼지박살 나가지고 물론 지금 김경수 도지사가 되고 나서 이거 뭐 다시 복원한다는 말을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요즘 어떤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인정하는데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서 왜냐면 그전 판례 보면 위법성도 인정됐죠. 다 인정됐으니까 사실 국가배상 왜냐면 그 당시에 전원이 늦어져 가지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 사실상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논리를 끌고 들어가요. 왜냐면 여기 위법성도 인정됐어. 직무집행 이후 위법성 다 뭐 인정되죠. 여기서 어떤 논리를 꺼냈었냐면 국가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해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건 당연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구체적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가배상을 부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해주려고 작정을 한 거냐 아니면 변호사가 멍청한 거냐. 구체적 손해가 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우리 개연성 이론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진조위원회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진조위원 폐쇄가 되면서 이 사람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지고 그래서 갑자기 악화됐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잘못이 있는 거지 라고 이제 입증 책임 전환을 막 주장하면서 손해 입증에 관해서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서 밀어붙였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막 그런 과정에서 죽은 분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구체적 손해 입증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배척이 돼버립니다. 좀 아쉬움이 좀 남죠.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알아두세요. 진조령 폐쇄 조례에 관한 시험에 나올 만한 4가지 내용입니다. 1번은 뭐 객관식으로 나오기는 좀 힘들어 보이지만 조례 제정 사항이기 때문에 얘가 위법하다는 거 그렇지만 소익이 없다는 거 이게 중요하네요. 이거 3번하고 4번이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3, 4번 3, 4번은 객관식 지문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가배상에서의 손해는 구체적 손해가 있어야 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넘어갑니다. 자, 뭐 거기 보면은 186페이지에 2019년 판례가 나오네요. 태역 대상자 지위 확인에 관한 판례인데요. 소년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소년법 관련된 내용인데 뭐 내용 자체는 187페이지에 있는 예상 지문 정도만 만약에 이 판례가 시험에 나온다면 이 두 지문 외에는 거의 뭐 나오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체크합니다. 행정소송법 35조, 35조에 체크합니다. 무효동 확인을 권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와 관련해서 무효동 법률상 이익 체크합니다. 무효확인 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 여기에 확인의 이익이 포함될 것이냐 이런 말이죠. 위에다 적어놓습니다. 확인의 이익의 보충성 불효죠. 확인의 이익의 보충성 불효소를 취하고 있죠. 따라서 여기서 보충성이라는 건 이행소송과 같은 직접적인 권리구제의 수단이 없을 때만 보충적으로 무효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보충성 불효설이기 때문에 이행소송 가능 여부를 묻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밑에 한번 볼게요. 행정처분은 유효무효를 전제한 이행소송과 같은 이행소송 체크합니다. 이행소송 등과 같은 구체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된다. 따져볼 필요 없이 무효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1번에서 줄 빼고 비교 표시해봅니다. 비교 표시에는 뭘 적느냐. 확인 형태, 확인 소송 형태, 당사자 소송에서는 확인의 이익의 보충성을 요구하죠. 보충성 필요. 항고소송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항고소송에서는 무효 확인의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지만 확인 소송 형태의 당사자 소송 예를 들면
뭐 공무원 지위 확인에 관한 당사자 소송 같은 경우는 확인의 이익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약직 공무원 관련해서 유사한 판례가 있어요. 계약직 공무원 관련해서 지위 확인에 관한 당사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확인의 이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미 과거의 법률 관계에 대한 확인에 불과하고 지위 회복은 불가능할 때 이런 경우에는 결국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봉급이나 이런 부분인데 이건 이행 소송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렇게 봤던 판례도 있어요. 알아둬야겠죠. 187페이지의 예상 지문의 2번 정도는 가볍게 읽어봅니다. 소년법 67조에서 말하는 소년의 체크합니다. 결국 이 판례 사안에서는요, 얘가 지금 소년일 때 잘못한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되게 논란이 됐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요, 이 소년과 관련해서 형의 집행유예 등 선고 이후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출생 연월일이 잘못돼서 정정을 했다면 정정된 실제 생년월일로 따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정된 체크합니다.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소년 때 범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체크해 놓으세요. 자, 거기 보면 7번에 별표 칩니다. 방금 적으라고 한 게 여기 있네요. 현관펜 체크는 당사자 소송 소의 이익 체크합니다. 판결 요지 첫 번째 줄 체크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민소법에서 많이 봤던 키워드인데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 체크합니다. 이때 확인의 이익이라 함은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 제거 유효적절한 수단 체크해 놓습니다. 이건 뭐 민소법에서 맨날 암기했으니까 민소법에서 썼던 그냥 키워드 그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정도 쓰고요. 넘어가서 188페이지를 한번 펼쳐봅니다. 사례형 객관식은 다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진모할 때 올해 또 작년 하반기에 사례형 객관식 문제 있으면 다 뽑아가지고 진모에다 반영을 할 테니까. 근데 진모가 6회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법정 모의고사는 또 변형해야죠. 또 저작권 문제 때문에. 법정 모의고사 그리고 7급, 8급, 9급에 사례형 객관식 하면 6회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최대한 해보고 정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지문에서 뭐 사지선다, 오지선다에 쓸데없는 지문 좀 날려서라도 하여간 최근 중요한 지문은 다 다뤄야 돼요. 그래서 시간 없어서 진모를 못하는 분들도 진모의 선택경은 꼭 봐야 돼요. 선택경. 핵지총 이후에 출제된 법정 모의고사하고 7, 8, 9급 지문들을 다 집어넣는 거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자, 188페이지 사례형 객관식 한번 풀어볼게요. 한 3, 4년 동안 사례형 객관식은 지금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건데 이거 이후에 사례형 객관식을 반영해서 또 내년에 또 추가할 겁니다.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이네요. 같이 한번 봅니다. 갑은 체크하고 사례 푼다고 생각하면서 연습하세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경기 부진을 이유로 2015년 8월 3일 체크합니다. 자진 폐업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폐업 신고를 했어요. 폐업 신고에 체크합니다. 폐업 신고가 중요한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이거 어떻게 풀었을까 애들이? 폐업 신고를 하면요. 그 후에 유흥주점 영업허가 있죠. 영업허가도 체크합니다. 그런데 폐업하고 폐업 신고를 하면요. 더 이상 영업 안 하겠다는 확실한 선언이죠. 따라서 폐업 신고를 하면 영업허가 화살표하고 허가는 시효가 돼요. 소멸합니다. 당연 시효가 돼요. 폐업 신고를 해버리면 앞으로 이제 폐업해서 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 시효가 돼요. 잠시 문 닫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폐업이 아닌 거죠. 폐업이라는 건 아예 이제 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 자체도 시효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그거 찾는 게 중요합니다. 폐업이죠. 폐업.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맨날 뭐 폐업, 떨이 해가지고 막 팔죠.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에 보면 다시 또 하고 있죠. 그래서 분기마다 폐업이에요. 분기마다. 그건 진정한 폐업이 아니에요.
폐업해가지고 신고까지 해버리면 이제 허가 자체가 취소가 돼버리는 거야. 실효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폐업 신고까지 한 사람이 나중에 다시 영업을 하려면요, 다시 신청해야 돼요. 허가 신청을 다시 해야 돼. 그럼 영업을 정지하는 거하고 폐업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에 관할 시장은 관할 시장 체크합니다. 잦은 폐업을 이유로 9월 10일 체크. 갑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어요. 영업허가 취소 처분. 얘는 결국 뭐가 된다? 단순 사실의 확인에 불과해지는 거예요. 줄 빼고 단순 사실 확인. 어렵죠. 구급 문제 같은 경우도 틀리라고 내는 이런 사례형 객관식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우리는 이걸 맞춰야 되는 거고. 따라서 폐업 신고를 통해서 영업 허가 자체가 당연 실효가 돼버렸다면 9월 10일자의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은 이건 단순 사실의 확인에 불과해지는 거예요. 자, 이를 갑에게 통지하지 아니해야 돼요. 이건 중요하지 않죠. 통지하지 아니 가로 묻고 처분이 아니니까. 이후 갑은 경기가 활성화되자 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하려고 관할 시장에 2월 3일 체크. 영업 재개업 신고 체크. 이거는 신청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폐업했다가 재개업 신고해가지고 하고 이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업허가 이미 취소됐다는 회신을 받았다. 여기서 이제 힌트를 줬네요. 영업허가 이미 취소됐다는 회신을 받았고 허가 취소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갑은 3월 10일, 9월 10일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갑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의 효력은 9월 10일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의해서 소멸한다? 그게 아니라 폐업 신고를 통해서 잦은 폐업 신고에 따라서 소멸하는 거죠. 따라서 9월 10일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처분성이 없다는 걸 안다면 나머지가 술술 풀려요. 그러면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이 2015년 9월 10일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제기한 위취소 소송은 부적법한 소로 각하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결국 어떻게 다투어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은 거의 보니까 재개업 신고를 한 것 자체를 새로운 신청으로 보고 이미 취소됐다는 회신을 거부처로 본다면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하는 식으로 가야죠. 영업 재개 신고를 새로운 신청으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정도 보면 되겠고 옆에 2번 보겠습니다. 자, 갑은 값싼 외국산 수입재를 국내산 유기농 재료로 속여서 상품을 제조 판매했음을 이유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라서 관할관청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체크합니다. 한편 위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 처분 기준 체크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허가 취소라고 규정되어 있다. 가로를 묶어놓고 옆에다 적어놓습니다. 가중적 제재 처분의 기준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가중적 제재 처분 기준. 가중적 제재 처분 기준. 만약에 불행이라면 3개월 기간이 지났어도 소익이 있다. 이렇게 연결되겠네요. 갑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안을 체크합니다. 자, 1번은요. 뭐 장난쳐 놓았네요. 위와 같은 처분 기준이 없다면 처분 기준이 없는 체크합니다. 처분 기준이 없다면 즉 가중적 제재 처분의 기준이 없다면 이런 말이에요. 다음 영업정지 처분이 정해진 기간의 경우에서 효력이 소멸했다면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다면 위와 같은 처분 기준이 없다면 장래 가중적 제재 처분을 받을 위험이 없는 거죠. 따라서 수익은 부정된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기준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문을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음 2번 위 처분 기준이 식품위생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체크합니다. 대통령령이죠. 시행령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대외적 구성력 인정 / 맞죠. 시행규칙일 때는 대외적 구성력 부정의 체크 인정 부정 맞죠. 왜 그래요? 행정처분 기준이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뭐가 된다? 옆에다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죠. 적어놓습니다.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판례의 이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대통령령일 때는 법규성 인정.
불형이나 총리령 이렇게 시행규칙일 때는 부정. 그걸 써놓은 거예요. 지금. 법규명령식 행정규칙이다. 다음 3번입니다. 갑에 대해서 법령상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감경사유 체크. 별표. 사례에서 꼭 찾으세요. 사례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 적용하지 않으면 재량권 불행사 혜택가 됩니다. 나머지 읽은 다음에 적도록 할게요. 갑에 대해서 법령상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관할행정청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전혀 고려 체크. 전혀라는 말이 나와요.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오인해서 오인도 체크.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오인했을 때. 그래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나왔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일탈남용. 동그라미 치고요. 옆에다 적어놓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례로 나왔을 때는 사례에서 쟁점 이름은 뭐가 된다? 재량권 불행사 또는 혜택가 됩니다.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재량권 불행사 또는 혜택. 따라서 사례 시험 문제에서는요. 참조 조문에서 재량강경 규정이 있는지 꼭 찾아야 돼요. 재량강경 규정이 있음에도 재량강경 규정에 따른 감경이 전혀 없다. 그러면 재량권 불행사 혜택가 쟁점이 돼 있구나. 이렇게 눈치채야 돼요. 이런 경우는요. 여러분의 사례든 기록이든 재량권 불행사 혜택라고 하면서 재량강경 규정을 언급만 해버리면 무조건 점수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놓칠 거예요. 실제 타 시험에도 이걸 물어봤을 때 입법고시나 행정고시에서 물어봤을 때 재량권 불행사 혜택을 쓴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볼 때 우리 변시에 나오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은 10% 안팎밖에 안 돼. 훈련이 되지 않으면 못 씁니다. 재량권 불행사 혜택은. 정확히 알아두세요. 재량강경 규정이 있는지 꼭 찾아봐야 돼. 자, 다음 4번 볼까요? 4번 지문은 갑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기간이 경과되어서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위 처분 기준이 식품위생법이나 시행령이 규정되어 있다면 갑은 3개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지만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소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뭐라고 했어요?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을 불문하고 장래 가정적 제재 위험은 구현위입니다.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어서 소익이 인정된다고 봤죠. 4번도 정확히 알아둬야 돼요. 법적 성질에 따라서 소익이 좌지우지 안 되는 걸로 판례가 변경된 거예요. 법적 성질을 불문하고 소익이 인정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재처분 기준이 행정규칙이더라도 소익이 인정될 수 있다. 이제는 판례 논거에 따르면 알아두십니다. 판례 공부에는 안 나오는데 실제 그런 판례도 있어요. 해양 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거기는 행정규칙인데도 행정규칙에 근거한 가정적 제재처분의 기준에 따른 처분을요. 소익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요. 박희성 교수님 책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넘어가시고 190페이지 피고적격이네요. 사실 피고적격은요. 피고적격은 여기 보세요. 피고적격 자체가 사례로는 나오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사례로 피고적격이 큰 쟁점이 되려면 볼 것도 없이 공무수탁 사인이 나올 테고 공무수탁 사인인지 아닌지를 찾는 방법은 첫 번째, 참조 조문에 위임, 위탁 규정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참조 조문에 없더라도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업시행자 지정받았을 때요. 어제 한번 했죠. 민간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면요. 공무수탁 사인이 됩니다. 그거 외에는 뭐 설문 같은 데서 써주는 경우죠. 설문에서 위탁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자는 공무수탁 사인의 지위에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즉 19조 단서죠. 재결의 소송의 대상이 되면 재결을 행한 행정청인 행심위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 이제 선택형에서 많이 나오는 거,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단체장이 피고가 되죠. 의결이 아니라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을 갖고 있는 자예요. 공포권이 있는 단체장이
된다는 거. 네 번째는 좀 중요하네요. 어제도 했지만 내부임 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처분을 하면 이때 피고는 처분 명의자가 된다고 했죠. 국민의 피고 선택의 평인을 위해서 처분 명의자가 되고, 그 다음에 위법성 정도는 당연무효다. 뭐 이 정도? 선택의 질문에 한번 나왔던 거 두 번째, 처분청과 처분청, 이제 결재를 해서 사인을 한 처분청하고 처분에 대한 통지청, 통지를 행한 행정청이 다를 때 누가 피고냐? 당연히 처분청입니다. 사안은요, 결재를 한 처분청이 대통령이었고 얘가 이제 보훈처장이었을 때죠. 뭐 이 정도 외에는 별로 뭐 볼 게 별로 없네요. 자, 190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판이상 양가로 1번 있죠. 이거는 민사법령하고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쉽게 알겠네요. 대리기관이 대리기관을 표시하고 피대리 관청을 대리해서 행정처분한 경우 대리관계를 표시했다고 위에다 현명 쓰면 되죠. 이렇게 현명이 있으면 이때는 피고적 기록 누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되는 거죠. 즉 대리를 받는 피대리 행정청이 됩니다. 옆에다 비교표시 현명 없을 때. 민사법령하고 똑같아요. 현명이 없이 대리관청이 자기 이름을 찍었고 상대방이 몰랐다면 이때는 대리관청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다만 상대방도 알 수 있었고 이미 알고 있다면 그럴 때는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피대리 관청이 되는 거죠. 민법하고 법리가 똑같습니다. 알아두시고 넘어와서 191페이지 독립유공자 서운 취소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이네요. 서운 취소 관련해서 말이 많죠. 왜냐면 독립유공자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친일 행각이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막 꽤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취소하는 거죠. 그동안 독립운동한 줄 알았더니 뒤로는 친일 앞잡이였다.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죠. 친일 앞잡이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독립자금을 뒤로 막 몰래 막 빼돌려가지고 계속 보낸 그런 분들도 꽤 많아요. 우리 예전에 그 암살이었나 어떤 영화에도 그게 유사하게 나왔었는데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거기 한번 봅니다. 서운 취소가 됐는데요. 판시상 첫 번째 보면 유족이 서운 취소에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느냐 소급 체크 한번 해볼까요? 유족 처분의 상대방 소급. 독립유공자 서운 취소는요. 이건 유족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고 봤어요. 유족은 서운을 수여받을 때도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불과한 걸로 봤어요. 판례가. 그래서 처분의 상대방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게 논란이 된 이유는 뭐냐면 유족이요. 나한테 안 알려줬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너는 처분의 상대방도 아닐 뿐더러 일정한 방식으로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간 거죠. 다음 양가로 2번 보세요. 이건 뭐 사실 선택형 지문에서 여러 번 나오긴 했어요. 이미. 국무에서 건국헌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한 서운 취소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 체크합니다. 대통령 결재로서 서운 취소가 결정된 후 국가보훈처장이 체크. 망인의 유족 갑에게 독립유공자 서운 취소 결정 통보를 했어요. 통보는 국가보훈처장이 합니다. 갑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서운 취소 결정이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소는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성명권 행사에서 피고 경쟁이 필요한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원심에서는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봐서 나중에 파기가 된 사안입니다. 거기 넘어가면 기출지문 나오죠. 17년 우리 기출지문에 나오네요. 192페이지 보세요. 기출지문.
망인 갑이 친위 행정을 했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결재를 거쳐 갑의 독립유공자 서원 취소가 결정된 후 국가보훈처장이 갑의 유족에게 행한 독립유공자 서원 취소 결정 통보는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주체상하자가 있다. 그렇진 않습니다. 주체상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은 통보를 대행한 것 정도에 불과한 걸로 봐요. 대통령 결재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봤어요. 다만 피고 선택을 잘못했다고 본 거죠. 처분권자와 통지를 행한 행정청이 달랐을 때 피고는 처분권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소기간은 우리 시험에서는 적극적 변경 명령 제기의 경우에 제소기간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그런데 특이한 판례여서 2018년 11월 판례인데 한번 예상지문 한번 보세요. 청구 취지를 추가하는 경우 청구 취지 추가 체크합니다. 이렇게 청구 취지가 추가되면요 새로운 소를 제기한 걸로 봐요. 그래서 종전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제소기간이 준수된 걸로 보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원칙 얘기하고 있어요. 원칙. 청구 취지를 추가하는 경우 청구 취지가 추가된 때 새로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므로 추가된 청구 취지에 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체크합니다. 추가. 제소기간 준수. 이건 처음에 소를 제기했을 때가 아니라 청구 취지 추가 변경 신청 시가 된다. 체크해 놓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청구 취지를 추가할 때는 추가 당시예요. 추가 당시. 추가 당시를 기준으로 소제기 여부를 체크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이 아주 좀 특이하죠. 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가 선행처분 체크합니다. 이후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취지를 추가, 후행처분 청구 취지 추가 체크합니다. 이때는 청구 취지를 추가하는 후행처분은 청구 취지를 추가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기산점을 따져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두 번째 줄 예외를 얘기하네요. 선행처분 체크. 종국적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일종의 잠정적 처분에 체크합니다. 따라서 후행처분이 있을 때 후행처분,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체크. 소멸하는 관계가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기는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최초의 소가 제기된 때 체크합니다. 때를 기준으로 정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일정한 처분이 있어요. 선행, 소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후행, 소제기를 하는데 이 후행 소제기가요. 청구 취지를 추가하는 거라면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이제 기록형에서 소장을 써보겠지만 청구 취지가 왜 중요해요? 청구 취지에서 보통 우리가 육하원칙에 따라서 쓰잖아요. 매달 며칠 누가 누구에게 무슨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는요. 이게 소송물을 특정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소송물이 특정이 되는 거예요. 청구 취지에서. 청구 원인에서 그 소송물의 위법 사유를 이제 나열하는 거죠. 따라서 청구 취지가 추가됐다는 건 소송물이 추가됐다는 말하고 똑같아. 새로운 소송물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새로운 소제기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소제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요. 이렇게 청구 취지가 추가됐을 때는 후행소를 제기했을 때 이때를 기준으로 제소기한 기산점 90일이 도과됐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사안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처분이 있으면 앞날로부터 90일에 한 이쯤에서 끝나 있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보세요. 이 처분과 관련해서 어떤 소를 제기했는데 만약에 청구 취지가 추가된 것이 기존의 선행소 제기하고 내용이 다른 소송물이 달라지는 새로운 소 제기라면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후행소를 제기했을 때를 기준으로 90일이 도과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지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서 90일이 도과됐다고 봅시다. 그럼 원칙으로 따지면 청구 취지가 추가됐을 때는 이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따져야 되니까 지금 제소기간 넘었죠 지금. 그런데 지금 이 판례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 선행처분에서 다투는 소송물과 후행처분에서 다투는 소송물이 어떤 연결성이 있어서 마치 얘가 얘에 대한 잠정적 처분을 다투는 것과 유사하다면 이미 선행처분의 소를 제기했을 때 후행처분 소를 제기한 것과 거의 유사한 걸로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소송물 자체가 종국처분과 잠정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선행처분으로 소를 제기했을 때 후행처분에 관한 소의 제소기간의 그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선행처분 소를 제기했을 때, 즉 처음에 소를 제기했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 줘야겠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런 거 유사한 지문이 하나 뭐 있었어요? 뭐 A 청구를 B 청구로 바꿨다가 다시 A 청구로 나중에 바꿨을 때 처음에 소를 제기했을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기산점을 따져보겠다는 거고, 지금 사안 같은 경우도 청구 취지가 추가가 되면 원래는 얘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따져야 되지만 얘와 얘가 서로 잠정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처음에 소를 제기했을 때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얘로 따져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자 거기 다시 한번 그 판시사항 우위를 한번 읽어볼게요. 판시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서 불복의 소를 제기했다가 청구 취지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청구 취지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는 청구 취지에 추가 변경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슬래시 다음을 보세요.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가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취지를 추가했으나 선행처분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을 때 쉽게 말하면 후행처분을 제기한 소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걸로 봐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서 193페이지. 뭐 집행정지에 관해서는 뭐 특이한 판례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다만 집행정지하고 가처분이 있죠. 옆에다가 가처분 한번 적어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어제 적은 건데 어제 적었던 논리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8조 2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법조법, 민소법, 민지법,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이 준용되는데 우리 민사집행법이 준용되는 거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만 준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사집행법 300조에 가처분이 규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은 너무 당연한 게 뭐냐면 이 법은 지금 행정소송법이죠. 공법은요 사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만 일반법인 민사집행법이 준용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특별한 규정이 결국 뭐가 되는 거냐? 행정소송법 23조 2항의 집행정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집행정지가 적용이 돼버리면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은 준용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항고소송은 23조 2항 집행정지라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 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에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집행정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지법에 가처분은 준용되지 않는 거예요. 뭐는? 항고소송은. 그런데 공법상 당사자 소송은요 44조 1항에서요 23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는 쉽게 말하면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당사자 소송에서는 집행정지라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당사자 소송은
8조 2항에 따라서 민지법상 300조죠. 가처분이 준용된다는 논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집행정지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를 판례에서 사안포섭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의미가 뭐냐? 판례편에 의하면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다. 이런 것들 거의 판결 요지에 다 있죠. 193페이지 보면 판결 요지 세 번째 줄,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이걸 답안지에 쓸 줄 알아야 돼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보상할 수 없는 손해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다. 키워드만 정확히 잡으면 됩니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가고. 본안심리에서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이거는 특례급이죠. 위에다가 특례급이라고 적어놓습니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 그리고 기속력이 객관적 범위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거 강의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기속력 우리 2회 때 출제가 됐지만 다시 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는 기속력 시적 범위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객관적 범위도 출제될 수 있다. 그러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은 처추변과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에 공이 연결돼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기하결정, 재량이라는 거 앞에서도 이미 했죠. 그나마 좀 의미가 있는 것은 195페이지네요. 2번. 최근에 이제 성희롱 관련해서 막 판례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뭐 시험에 나오기에는 뭐 본안 심리에서 문제된 것들은 특별히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결 요지 첫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에 당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 사유에 대한 이 증명 책임은 체크합니다. 징계 사유, 증명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피고에게 있다. 피고 체크합니다. 자, 여기서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피고 처분청에게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징계 사유. 위에다 적어 놓습니다. 처분의 적법 사유죠. 처분의 적법 사유. 자, 처분의 적법 사유는 법칙령 원칙에 따라서 처분을 적법하게 했다는 점에 관해서는 피고 행정처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거의 다음 밑줄 한번 볼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면 충분하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지도인과 증명 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 아까 계속 얘기했죠. 형사는 특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따라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의 징계사유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이거 앞에서 계속했죠. 형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행정제재 처분을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 처벌을 할 정도의 성희롱에 이르지 않더라도 행정제재 처분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 그래야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197페이지 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관련된 내용이 있죠.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지금 교원소청 관련해서 우리 법정 모의고시에 나왔던 거, 사립교원과 국립교원, 소외대상과 피고가 누군지 어제도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막 적어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서 198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속력은요, 사례로 나올 가능성도 크니까 A급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이미 시험에 나왔지만 이런 것들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 2회 때 나왔으니까 벌써 나온 지 한참 됐고, 199페이지의 예상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한번 보세요. 자,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해서 취소되었더라도 동전 처분과 다른 사유의 동그라미, 기사동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어떤 말이 숨어 있냐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라면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를 일탈하기 때문이죠. 옆에다가 객관적 범위 일탈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면 기속력의 시적 범위는 2회 때 물어봐서 그걸 또 물어보기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시적 범위보다는 객관적 범위를 좀 주로 봐야 될 거고, 동그라미 2번 같이 읽습니다.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에서 처분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차가 나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래서 사례풀이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법률적 평가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차가 나여 볼 때 당초 처분 사유와 무슨 처분 사유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똑같이 쓰세요. 판례처럼. 자, 3번 봅니다. 확정 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처는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줄 빼고 시적관계 일탈이죠. 그런 사유를 대해서 다시 처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처분의 처분 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처분 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면 이를 내세워 새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두 번째 사유는 객관적 범위 일탈이 되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로 동일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는 저촉되지 않는, 중간에 읽다가 헷갈리지 말고요. 정확하게 결론을 딱 찾으면 돼요. 처분 시 이후의 사유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로 어쨌든 동일 처분이 나와도 기속력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딱 잡아놓으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요. 201페이지에 사례형 객관식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거기 모의고사밖에 없고 기출이 많지 않은 것이 객관식 지문이 그렇게 어렵게 지금 나오진 않는 거예요. 사례형 객관식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갑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네요. 허가 취소 처분에 체크하고 이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해서 취소 판결이 확정됐어요. 취소 판결 확정. 다음 중 옳은 것은? 취소 확정 판결이죠. 자, 1번. 위 취소 판결은 기판령은 발생하지만 형성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취소 판결은 형성 판결이죠. 당연히 발생합니다. 취소 판결은 형성 판결이잖아요. 2번. 취소 판결을 통해서 위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이게 판례죠. 따라서 2번도 틀렸고. 3번이 왜 틀렸어요? 위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은 취소 판결을 체크합니다. 변론 종결 시까지의 법령 나왔네요. 법령은 뭐라고 했어요? 처분시라고 했죠. 처분시의 법령 상태, 사실 상태로 가야 되고 사변종까지는 자료가 나와야 돼. 자료가. 자꾸 이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순간적으로 헷갈리죠. 이렇게 읽어보면. 위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은 사실시행 변론 종결 시까지의 법령 상태, 사실 상태 변동을 고려해서 내려진 것이다. 틀린 지문이에요. 법령 상태, 사실 상태는 위에다가 처분시. 변론 종결 시까지는 자료예요. 자료. 제출된 자료. 이렇게 써놓으니까 상당히 수험생들이 어려워했겠네요. 근데 이런 경우는 확실히 답이 되는 걸 찾으면 되죠. 역시 국회 8급 문제가 어려워요. 보면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있은 후 취소 판결 이전에 영업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무허가 영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 그렇죠? 판결이 무슨 요령? 여기 보세요. 이거 어제 하지 않았나? 어제 썼죠. 취소 판결이면 취소 판결의 효력. 첫 번째, 형성력, 기속력. 판결이니까 얘는 기판력. 형성력은 다시 형성효, 소급효, 대세효, 제3자효죠. 자, 형성효라는 말 자체는요, 판결 내용에 따라 법률 관계가 직접 변동되는 효력이에요. 따라서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 데 있어서 후속 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후속 조치가 있다면 단순 사실행해야 된다. 소급효는요, 얘만 명문 규정이 있어요. 제3자요. 얘만 명문 규정이 있고 얘네는 명문 규정은 없어요.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거죠. 소급효는요, 위법 당시로 소급해서 소급적으로 그 위법한 효력을 소멸시키는 효력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다? 지금 지문은 얘 때문에 그렇죠. 소급효.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갑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있은 후 취소 판결 이전에 영업 항의를 했더라도 결국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 판결로 취소가 되면 소급효에 의해서 과거에 그런 취소 처분이 없는 게 돼버리니까, 여기 보세요. 저번에 썼던 것 같은데, 영업허가 있는데 행정처가 영업허가에 대해서 취소 처분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취소 판결이 나왔어요. 지금 지문은 뭐냐면, 취소 판결 이전에 이 사람이 지금 취소 판결 이전에 영업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무허가 영업이 되는 거예요. 허가 효력 자체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 무허가 영업죄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결국 취소 판결에 의해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 자체가 소급적으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영업허가의 지위가 되살아나죠. 그러니까 무허가가 아닌 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소급효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소급효. 이건 사례로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둬야 돼요. 자, 알아둬야 되고 4번 알아두세요. 별표 쳐놓으세요. 취소 판결의 효력 중에서 또는 취소 재결의 효력 중에서 형성력과 소급효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사례로. 형성력은 이미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사시에서. 5번도 알아둬야 됩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다른 사유를 근거로 다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할 수 있죠. 왜? 시작관계를 일탈하니까. 다른 사유니까 객관적 범위를 일탈시키면 되는 거죠. 자, 넘어가서 20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2번, 3번은요. 쉬는 시간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고 나서 와서 2번, 3번에서 중요한 질문 위주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